서울 노원구 상계동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2세 박순자 할머니와 83세 김영희 할머니. 두 분 다 남편 없이 혼자이고 자식 둘씩 키웠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두 분 다 비슷한 형편이었어요. 작은 상가 건물 하나씩 있고 월세로 생활비 나오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홀로 사는 삶.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은 자식 집에서 생활비 받으며 눈치 보고 한 분은 혼자 살지만 당당하게 자기 돈으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두 분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넘겼는가? 무엇을 지켰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해서 무너진 노년, 사랑해서 빈손이 된 부모.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편안하고 존엄하게 지켜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요즘 자식 집에서 눈치를 봅니다. 병원 가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아들에게 받기 때문이에요. 8년 전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그 건물을 넘겼습니다. 괜찮아. 엄마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믿고요. 처음 2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이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줬고 할머니도 우리 아들 잘 됐다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자 생활비가 15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들어.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미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반면 김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표정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 잡고 손주 보고 싶으면 용돈 쥐어주며 불러서 봅니다. 병원비 걱정도 없고 간병인 쓸 돈도 있고 무엇보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돈으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할머니도 아들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엄마, 그 건물 내 명의로 해주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도 편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아, 그건 안 된다. 이건 엄마 생존선이야.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엄마는 끝까지 내 발로 서야 해. 아들은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엄마가 무너지지 않으니 자기도 편하다는 걸요. 같은 동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출발. 그런데 왜 한 분은 눈치 보며 살고 한 분은 당당하게 살까요? 이 차이를 만든 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 줘야 자식이 편하다. 어차피 다 내 자식 갈 건데. 미리 주는 게 낫다. 나는 조금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나쁜 자식이 아니에요. 착한 부모가 기준 없이 주는 겁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면 관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8세 이철수 어르신.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작은 건물 2채를 모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고 둘 다 대학 보냈어요. 5년 전 딸이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건물 하나를 담보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예 명의를 넘겼습니다. 딸아, 그냥 내 거 해. 아빠는 하나 있으면 돼. 딸은 고마워했고 처음에는 매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어요. 3년째엔 명절에만 왔고 지금은 전화해도 아빠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끊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부모였나요? 아닙니다. 딸이 나쁜 자식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구조가 바뀐 겁니다. 줄 게 없어지니 찾아올 이유도 줄어든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81세 최명자 할머니. 아들이 집을 사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적금 8천만 원을 꺼내줬어요.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우리 집 사면 엄마도 모실게요.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고 할머니를 모셔가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며느리가 눈치를 주고 아들은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서운해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미쳤지. 노후 자금을 왜 줬을까?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경계 없이 다 줬기 때문에 자식도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인간관계에는 심리학 용어로 호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균형이 생기고 존중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주면 받는 쪽은 고마움보다 익숙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게 권리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자식에게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건 뭘까요? 전문가들과 실제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신 시니어들의 공통된 조언을 정리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월세, 이자, 연금, 배당 같은 고정 수입 말입니다. 이게 끊기는 순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재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매달 내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느냐입니다.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게 내 명의 계좌로 들어오면 나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그 돈줄을 자식에게 넘기는 순간 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산 서면에 사는 77세 김정순 할머니. 이분은 10년 전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넘겼습니다. 매달 월세 300만 원 나오던 건물이었어요. 아들은 엄마 생활비 300만 원 계속 드릴게요 약속했고 처음엔 지켰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비가 오르고 공실이 생기고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자 생활비가 줄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지금은 100만 원. 할머니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미 건물은 아들 겁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때 건물을 내 이름으로 두고 월세만 받았으면 지금도 내가 당당했을 텐데. 아들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내 노후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홍길순 할머니. 이분도 작은 상가가 있었고 아들이 명예 이전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아들아, 건물은 내 이름으로 둘 거야. 대신 네가 필요하면 월세에서 얼마는 보태줄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달 월세 150만 원 중 50만 원은 아들에게 보내고 100만 원은 본인이 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당당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주는 돈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본인만 아는 비상금입니다. 이건 병원비, 간병비, 요양원비, 갑작스러운 장례비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입니다. 아닙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고 여유가 없으면 부모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때 내 통장에 비상금 5천만 원, 1억이 있으면 나는 떳떳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미안해. 엄마 치료비 좀 부탁해. 라고 손 벌려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 몇 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만 3천만 원, 항암 치료까지 하면 5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몰랐던 통장, 할아버지만 알던 적금. 그 돈으로 치료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냅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들고 내가 치료받는 게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병원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 그 돈 없었으면 자식들 눈치 보면서 치료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경기도에 사는 이순덕 할머니 80세. 이분은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척추 수술이 필요해졌어요. 수술비 2천만 원.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어요. 엄마, 지금 나도 여유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결국 할머니는 수술을 미뤘고 지금은 휠체어 신세입니다. 아들이 나쁜 자식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 돈 좀 남겨뒀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비상금은 불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노후에는 예상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이럴 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나는 자립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세 번째, 거처와 삶의 결정권입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존엄의 마지막 보루예요. 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없으면 노년은 비참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을 넘기면서 같이 살자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며느리와 안 맞고 손주 키우는 게 힘들고 결국 요양원 가거나 혼자 작은 방 얻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집이 내 명의였다면 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자식 명의라면 나는 그저 눈치 보며 살 뿐이에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윤미자 할머니. 이분은 10년 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는 아들 말을 믿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모셔오면서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고 아침 저녁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나왔어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집을 내 이름으로 뒀으면 내가 나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쫓겨난 기분이야.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81세 정옥순 할머니. 이분도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을 넘기지 않았어요. 아들아, 같이 살아볼 수는 있어. 근데 집은 내 이름으로 둘 거야. 나중에 안 맞으면 내가 나가든 너희가 나가든 하자. 아들은 서운해했지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역시나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따로 살자. 집은 내 거니까 너희는 나가든지 내가 작은 집 하나 더 구하든지 하자. 결국 아들 가족이 근처로 이사 갔고 할머니는 본인 집에서 계속 삽니다. 관계도 유지되고 할머니도 존엄을 지켰어요. 집은 재산 그 이상입니다. 내가 어디서 늙어갈지,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자식에게 넘기는 순간 나는 손님이 됩니다. 내 집이 아니라 자식 집에서 눈치 보는 손님. 노년의 존엄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다 키워준 건데? 맞습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생존은 다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무너집니다. 부모 병원비, 생활비 대느라 자식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한 노인복지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 준비 안 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짐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여유 없는 자식들, 결국 부모도 자식도 다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자립적인 부모는 자식에게도 축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거절하되 관계는 지키는 방법.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거절하지 마세요. 너 나한테 그럴 거야? 내가 널 키웠는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아, 엄마가 너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너희 부담이 된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랑을 담아 설명하면 자식도 이해합니다. 둘째, 생존선 개념을 명확히 하세요. 생존선이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최소한의 자산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엄마가 가진 거 중에서 이건 생존선이야. 이거 넘어가면 엄마는 무너져. 근데 이거 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이렇게 선을 긋되 사랑은 유지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는 최영숙 할머니 73세. 딸이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통장에 1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5천만 원은 비상금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3천만 원은 줄게. 근데 나머지 7천만 원은 엄마 생존선이야. 이건 병원비, 요양비로 써야 해. 이해해줘.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명확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셋째, 미리 자식과 대화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야기하면 늦습니다.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미리 대화하는 겁니다. 얘들아, 엄마 나중에 병 걸리거나 돈 떨어지면 너희한테 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는 미리 준비해 둘 거야. 이건 너희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끝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야.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존중합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한명수 할아버지. 이분은 5년 전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 재산 정리 좀 하려고 불렀어. 아빠가 가진 건 이 집하고 예금 8천만 원이야. 근데 이 중에 집하고 5천만 원은 아빠 생존선이야. 나머지 3천만 원은 너희 둘이서 나눠 가져. 근데 아빠 살아있는 동안은 집이랑 5천만 원 손 떼지 마. 자식들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아버지가 미리 정리해 주셔서 나중에 싸울 일도 없고 좋아요. 여기서 잠깐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할까요? 그건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 주면 자식이 나를 버릴까봐, 다 주면 자식이 나를 더 사랑할 테니까.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되 자식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주되 생존은 스스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순간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의존은 존중을 깎아먹습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립할 때
가장 존엄하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자식도 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면 자식은 나를 책임으로 느낍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과 자식의 관계가 의존적인 노인과 자식의 관계보다 훨씬 건강하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노인은 자식에게 선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올지 말지 내가 결정해라는 여유. 하지만 의존적인 노인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자식은 의무감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노후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은 주되 생존선은 지킨다. 자식을 도와주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돕는다. 이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자식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결국 다 자식 겁니다. 하지만 언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주면 나는 빈손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은 뒤 물려주면 나는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무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살아생전 증여입니다. 세금 아끼겠다고 자식 좋은 일 시켜주겠다고 미리 줬다가 노후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차라리 상속세 좀 더 내더라도 살아있을 땐 본인이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상속과 증여의 세금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했다가 생활비 부족해서 자식한테 손 벌리면 세금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 존엄의 손실, 관계의 손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이 부모 재산을 미리 받으면 고마움이 덜합니다. 당연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산으로 받으면 그때서야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두셨구나. 우리 생각해서 아끼셨구나. 이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첫째, 현금 흐름은 끝까지 내가 관리한다. 월세든 이자든 연금이든 매달 들어오는 돈은 내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자식 명의로 넘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면 그중 일부를 보태줄 수는 있어도 돈줄 자체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장례비까지 고려해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손대지 않습니다. 자식이 급하다고 해도 이건 생존선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엄마 생존선이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셋째, 집과 거처의 결정권은 포기하지 않는다.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기지 않습니다. 같이 살더라도 집은 내 이름으로 둡니다. 나중에 안 맞으면 내가 나갈지, 자식이 나갈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존엄입니다. 넷째,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대화한다. 감정적으로 거절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생존선은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도 결국 이해합니다. 다섯째, 미리 준비하고 정리한다. 문제 생기고 나서 이야기하면 늦습니다.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자식과 대화하고 정리합니다. 이건 엄마 거, 이건 너희 거. 명확히 구분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자식을 나쁘게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기준 없이 다 주면 자식도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명확한 선을 지키면 자식도 그 선을 존중하고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착해서 무너진 노년은 너무 많습니다.
자식 좋은 일 시켜주겠다고 다 주고 난 뒤 생활비 부족해서 자식 눈치 보는 부모들.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병원비 없어서 치료 포기하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나쁜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노후에는 사랑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생존선은 지킨다. 도와주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돕는다. 이게 나를 위한 길이고 동시에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를 물려받는 자는 많지만 존엄을 지키는 자는 적다. 재산은 언젠가 다 자식에게 갑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편안한 노후의 기준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무엇을 내가 결정하느냐입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빈손이 되는 순간 사랑은 남아도 존엄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유지되고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후는 양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지켜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편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무엇을 지킬 건지, 무엇을 나눌 건지, 그리고 자식과 대화하세요. 사랑을 담아, 그러나 명확하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존중합니다. 노후의 존엄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나는 존엄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빈손이 되는 순간 나는 손님이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인으로 사세요. 내 인생의 주인, 내 노후의 주인으로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끝까지 당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